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책론이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양을 늘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기본 뼈대 정책론의 등장 원인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시장론 공부를 할 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소위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흐름에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서 일단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 만약에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부터 설명을 드려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두 가지 요소가 필수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를 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 제품의 동질성 확보될 것, 두 번째,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러면 시장 기구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개별성이라는 개념을 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와 달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 두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고가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화보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해서 수요자, 집 사고 싶다고 개인한 손에 다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꾸로 집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집 장사할래 라고 해서 집 장사가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자본이 있어야지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라는 문제. 그래서 자,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아파트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 업체가 부동산 분양가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값이 급등을 하고 사회적 혼란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일정하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예시를 했는데, 하여튼 정부는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주제이고요. 미리 땡겨서 하나 볼 거. 자, 우리 30회 때 문제에 나왔던 것이 바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공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본 논의의 전제입니다. 물론 요즘에 유료 도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국가가 보통 도로 만들 때 우리 동네 앞에다가 도로 만든다고 해서 따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생산에만 맡기게 되게 되면은 소위 이름하여 수요가 은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로를 이용할 거면서도 굳이 도로 이용하겠다 줄을 서지 않습니다. 자, 빵을 사 먹을 필요가 있다. 그럼 사람들은 줄을 서요. 배고프니까 돈을 지불하면서도 충분하게 빵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줄을 서거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기구에만 맡겨두게 되면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하게 생산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처발라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요. 마지막이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거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다른 재화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옮길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게 있었죠. 국지적 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의 땅값이 비싸진다라고 해서 인천의 땅값도 또 진주의 땅값도 군산의 땅값도 영주의 땅값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왜? 서울에서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테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만약에 군산에 있는 땅을 옮겨줄 수 있다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 바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 여기서 파생되다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징에서 소위 하나가 국지적 시장, 그리고 이제 부동성이라는 재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외부 효과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 자신에게 그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가 있지만, 이익을 줬다고 해서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가했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해 주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외부 효과.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공원이 등장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게 된다. 주거지 편익성, 쾌적성이 증대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원을 만든 업체에서, 국가에서 너네 우리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돈 타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외부 효과.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다고요? 바로 불편함이 가중이 될 테고 등등등의 이유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매연을 내뿜는 공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때문에 아파트가 빠졌으니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실패 문제하고요, 외부 효과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부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앞서 우리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시장을 가리켜서 불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시장을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를 습득 겸 비용과 그 이익이 똑같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예외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자, 부동산 시장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고가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에서 아파트 공급을 독점 또는 독과점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그들이 작당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값을 급등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이런 형식을 빌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해서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가 생산량 가격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방치하면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불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라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재라는 주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이나 녹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일반 아파트, 자, 공원이나 녹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와 달리, 자, 그 무임승차자라고 해서 따로 있나 공원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떻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수요가 은폐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장 보니까 출제 포인트,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만 맡기게 될 경우에 이때는 어떻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 30회 때는 어떻게 문제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공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만 생산을 하게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만 생산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 어떤 경제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은 이익을 줬다라고 해서 자, 대가를 요구하거나 손해를 가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바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특히 매연을 내뿜는 공장 이런 것들이 입지를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아파트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다, 또는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경제론 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과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감소하게 될 테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이에 대응해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나 관련 재화의 가격 등, 자,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같이 묶어서 얘기 나온 김에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이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같이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 자, 같이 합시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재화이다 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만약에 대형 마트라든가 공원, 녹지가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더라. 그러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한다.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이걸 문제로 구성할 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엄밀히 따지면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 자,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차트 생각하셔야 돼. 가격이라는 P축이 있고요. 거래량이라는 Q축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다?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의 의미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그 재화,
지금 이제 공원 주변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 이게 정의 외부 요구가 발생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경제론이라는 개념하고 계속 엮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일단은 번역문이라는 게 제일 짜증이 나고요. 그게 이제 힘든 이유이고, 그 다음에 학계론은 조금 까다롭게 받아들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주제별로 딱딱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론하고 경제론이 연계가 돼요. 또 경제론하고 좀 이따 도세정책이라는 개념도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부의 외부 효과. 자,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자, 요 근래 그 보도 보셨잖아. 지금 뭐지? 무슨 KTNG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남은 무슨 연초의 찌꺼기를 어디다 팔았는데, 얘들이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해서 퇴비 같은 걸 만들게 돼 있는데, 한 10몇 년 동안 그 개의치 않고 그걸로 이제 소각을 해갖고 퇴비 만드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깨끗하게 태워버렸어.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 군산인가 어딘가 있는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개작살이 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15년 만에 지금 소송이 삼아 승소를 한 걸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굳이 해석하면 뭐가 된다? 부의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그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아까 그 담배 연초 이 소각했던 이 사건 때문에 15년 가까이 소송이 붙었다고요. 그러면 그건 사회적인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 자, 이것의 특징, 주택가 인간의 매연 공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경제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공급이 우하향 이렇게 가나요?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 요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떻다?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없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아파트 단지 인근에다가 매연을 내뿜는 공장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경제론하고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던 것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 내 뒤뜰에다가는 어떻다? 바로 나쁜 시설 설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됐던 거, 한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안 좋은 시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양이라든가 의왕 쪽에 교도소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반대합니다. 교도소 빨리 이전하라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분부대 들어오는 거 다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보도를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요, 일부 시군구에서 교도소 유치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하도 안 사니까 돈이 안 돌아. 그래서 사람도 없고 어쩌다 태어나도 다 이제 도의주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 교도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교도소에 면회 오시는 분들 또는 교도소의 교도관 이런 분들에서 수천 명의 인구 집중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근처에 식당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님비 현상의 하나의 대표 값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어떻다고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책론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해서 가실 때 계속해서 큰 그림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개별적인 항목들은 몇 번 하다 보면 외울 수가 있는데,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을 잡지 못하게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다시 갑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원인, 이유라고 하는 거, 하나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하나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부의 외부 효과,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 전 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혹은 높이제한 등을 교제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우리 좀 이따 공부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되는데,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뭐야? 주로 주택만 지어라. 상업지역은 주로 뭘 지어라? 상가만 지어라. 공업지역은 주로 뭘 지어라? 공장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 인근을 모두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매를 내뿜는 공장은 어떻다? 입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 이게 나중에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정청론의 등장 원인이에요. 근데 문제 구성할 때 2번 나와서 7년 동안 정청론의 등장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 요거 대충 써주고요. 4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자,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탁 던져놔. 분양가 상한제는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결과물이지,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는 원인이 아니다 해서 좀 얍실하게 문제 구성했던 게 원인과 결과를 한 문제에 딱 깔아놓고 다음 중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 간접적으로 개입하느냐를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이면 한 8문제 나올 정도로, 자, 30회도 출제 안 됐거든요. 출제 안 되는 게 특이한 거야. 해서 이게 각각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갈 텐데, 일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요거 물어보는 게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됩니다. 한 80% 이상 출제될 개연성이 있고, 30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거의 100% 31회 때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개수가 더럽게 많습니다. 해서 하나하나의 항목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먼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셔야 돼. 해서 개수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습니다. 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렇게 3가지는 어떻다?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직접적 개입하고요,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 혹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아니라 제3자의 관조적인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 공영개발, 신도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토지를 직접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직접적 개입이 한 유형이 되고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것 또는 강제로 뺏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공공토지 비축에서 나중에 선매제도 하고요, 수용제도 2가지가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매제도, 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적인 주체, 토지주택공사장이 우리한테 먼저 땅을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선매협의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서 뒤에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자,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 사람이, 자, 공적인 주체인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각하는 제도, 이게 선매협의제도이고요. 한편 공적인 목적, 우리가 공법 중에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수용제도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 토지를 강제로 뺏어내는 것을 수용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매협의제도와 수용제도, 이 2개를 묶어서 결국은 공적인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따로 이 주택정책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주택,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보다 좀 싸게 임대를 낮춰서 공급하는 제도. 이것도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하나는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를 풀어갈 때 점점점은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점점점은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 개입 방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개가 어떻다? 직접적 개입.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어떻다?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얘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가서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의 질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부동산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 그럼 이제 그건 옳은 표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크게 세 개만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어떻다? 간접적 개입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문제 같아요. 제가 정책문 중에서 제일 함정 내용을, 개별적인 내용을 몰라도 큰 틀의 그림을 묻는 거, 직접적 개입하고요, 간접적 개입,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주제에서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방법, 이게 한 문제짜리.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 개입은 종류가 많아서 못 외워요, 개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의미 새겨야 되는데 문제 구성할 때 직접적 개입이다 또는 간접적 개입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뜨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직접적 개입 세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가기 앞서 미리 하나 체크해 주실 게,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29회 때 문제에서 이거 나왔었어요. 자, 박스 딱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제도끼리 연결하시오. 그 당시 문제가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또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고 하는 거, 요걸 답으로 뽑았고 30회 때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출제를 했었냐면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그 당시 답이 30회 때 문제에서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주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 그래요. 그게, 자, 처음 보는 문제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학계론 한 40문제 정도 되게 되면 솔직히 처음 보는 문제 한 4문제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할지언정 정확히 외운다 한들 이때 풀 수 있는 가능성 90점이 만점이 되게 돼요. 그런데 실제 계산 문제 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풀 수 없는 문제 2문제 깔려 있고요. 해서 점점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만점은 80점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 가실 때, 자, 앞으로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엽기적인 문제, 한 3분, 4분 걸리는 문제, 그건 다 버리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계산 문제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 풀어 가실 때 계속 답을 빨리 찍어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에 결국 안 좋은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 40문제를 40분 안에 못 푸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왜? 나오면 다 알거든. 나오면 다 알아. 나오면 다 아는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만빵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공부 시작할 때는 그까이 거 뭐 한번 해보지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잘해. 1년 동안 잘 하다가 시험장만 가면 그날 갑자기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 비장한 마음이 들어.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시험을 끝장을 봐줘야지. 예. 그러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문제, 한 5문제, 6문제, 7문제가 잘 풀어가다가 한 8번, 이번에 이제 학기로 문제가 8번, A형 8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2, 3분 걸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8번 문제 좌절을 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자존심 있지. 내가 끝까지 풀어버리라 해서 어떻게 뒤지게 풀어. 그래서 5분 지났어. 자, 근데 이미 사람 마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지뢰 같은 문제 있다. 딱 봤을 때 숨차는 문제 있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자 택지 소유 상한제 개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니까 주택 용지는 최대 얼마? 200평, 66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택지 용도로 그 넘는 것은 반드시 처분할 의무를 부여했던 제도가 택지 소유 상한제. 근데 이것도 생각이 좀 웃긴 거야. 아니 공장 부지는 200평 넘어도 되는데 왜 택지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고 등등등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 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개발 부담금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건데요. 자, 세금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관청,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반대 급부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 돈을 뜯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자, 세금 조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초과 이득세제 뭐냐면 토지 때문에 초과 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뜯어내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토초세 또는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좀 이따 개발 부담금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압력 등을 받아가지고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다. 평당 300만 원, 4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땅값이 한 3배, 4배가 됐다고. 그럼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얻었다고 치고 얻은 부분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 세금을 뜯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땅값 오른 분들이 얘기를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뭔 소리야? 내가 아직 땅 판 적도 없는데. 땅을 팔았으면 내가 이득이 생겼지만은 땅을 아직 판 적이 나는 없어. 그걸 우리가 미실현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땅값 빠지면 국가에서 돈 줄 거야?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어떤 세금 부과는 온당치 않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야.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을 하는데 집값이 많이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돈을 토해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도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한다? 지금 땅값이 오르게 되면은 아직 안 팔았어도 오른 이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뜯어내는 게 토지 초과 이득 세제이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뜯어내는 게 소위 이제 준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좀 이따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토지 초과 이득 세제는 어찌됐든 뭐 소송을 하고 등등등 하는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29회 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처음 나오냐? 아니요. 이게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좀 오래전에 21회, 22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에다가 쭉 쉬다가 29회 때 나왔어. 그러면 최소한 30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딴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토초세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어떻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고 자, 30회 때 문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택지 소유 상한제 실시되고 있다 해서 틀리게 답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들도 기존에 그칠 문제에서 다뤄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 기존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문제라도 다 똑바로 맞추자.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미국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제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29회 때 이 두 개 문제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30회 때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요걸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은 빗나갔고요. 그냥 똑같이 택지 소유 상한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으로 구성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루틴대로 쭉쭉쭉 내는 문제가 한 70%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준비를 계속 반복을 해서 약간 토시를 바꿔도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개론에서 한 7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7점이 한 28개 되거든요. 그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되게 단순한 작업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간접적 개입 방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뒤에 내용 자세히 보겠고, 이 중에서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 토초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짧은 주제인데 두 가지 쟁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직접적 개입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개 설명드립니다. 먼저 공영개발,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단어만 시험에 뜨지 공영개발이 뭐다 이런 것들은 구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도시 개발 사업 또는 택지 개발 사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공영개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은 결국은 토지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토지공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영개발. 그래서 공영개발은 약간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얘기 가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자가 돼서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소위 공영개발, 공적인 주체가 하는 개발을 공영개발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런 공영개발은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다. 답은 안 되는데 수용제도 항상 문제점은요. 피수용자, 수용당하는 사람과 이 국가자, 공공단체와 같은 공적인 주체 간의 갈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큰 의미는 없어요. 공영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주제가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 일단 땅을 사들이는 방식을 가리켜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내는 방식은 두 가지, 수용제도라고 하는 것과 선매협의제도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수용제도는 제가 아까 도시개발사업 얘기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수용제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설명드릴 거리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대신 우리 기억하실 게 앞에서 부동산 개발론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었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수용제도와 그 다음에 환지제도, 이렇게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그리고 두 개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론 파트에서는 주로 환지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환지 방식의 주요 내용을 쭉 하면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은 뭐냐? 땅 바꿔주는 방식, 환지 방식,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매제도,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민법에 연계가 되네요.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이 성립하는 것을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갑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 대해서 야, 내 부동산 1억에 사라. 그래서 우리 좋아 1억에 살게 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매매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이제 민법 하실 때 그런 거 나중에 공부하십니다. 농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매도인의 의사, 매도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게 되면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부장시 도지사가 소위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 허가구역이라는 지역에서는 두 사람, 매도인의 의사하고 매수인의 의사,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됐다고 해서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냐. 시군구청장이요. 매수인을 기준으로 실소유 목적일 때 소위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과정은 이런 식이야. 매도인이 야, 내 땅 1억에 사라. 매수인 좋아 살게 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야 라고 하는 의사자 허가 처분이란 걸 해서 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 외에 허가 처분까지 있게 되면 어떻다?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 어디에서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허가구역 안에 와서 자,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시군구청장한테 매수인 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소유 목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자,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이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서 등기 넘겨받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놈을 어서 많이 봤어. 시군구청장이 갑을 보니까 매도인인데 어서 많이 눈에 익은 아이야. 일단 인사해서 반가운 마음에 어서 많이 봤으니까. 근데 누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달 전에 이 문제 X 토지를 샀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한 200년 동안 살려고 이 땅을 삽니다라고 개뻥을 쳤어. 그걸 시군구청장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가보십시다. 불허가 처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불허가 처분 못합니다. 허가 처분 여부는 누구 갑의 싸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호구야. 그래서 땅을 사서 진짜에다가 집 짓고 살겠대. 예, 그러면 허가 처분을 해버리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야? 매도인, 나쁜 놈을 도와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때 시군구청장은 갑자기 매도인한테 딴 얘기합니다.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됐고 지금 내가 토지공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어차피 팔 땅이니까 토지주택공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매협의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 정부가 공적인 주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직접적 개입의 한 예시가 되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토지공사한테 파는 것보다 매수인한테 파는 게 더 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한테 안 팔래? 선매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 시군구청장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면 어떻다? 허가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매수인이 투기 목적이다. 그럼 불허가 처분을 하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시군구청장은 불허가 처분을 한다. 틀렸습니다. 허가 처분을 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바로 자, 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할 수 있다 해서 항상 틀리게 뽑는 지문이 수용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선매협의, 먼저 선자, 살매자, 그리고 강제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제도, 이게 선매협의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공사가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유용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온다라면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8회 때인가 답이 됐었고 30회 때도 나왔던 질문. 지금요 선매협의가 됐든
됐든 수용이 됐든 현실에 있어서는요 다 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국가는 자체가 실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선내 협의를 할 때도 주로 누가 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비축 토지를 누가 관리한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선매 협의를 통해서 비축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므로 자,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축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이 정도가 바로 직접적 개입에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영개발.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이 토지정책 중에서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 되게 될 테고, 그럼 주택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자,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요건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만 사실은 이 디테일한 내용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이름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을 텐데, 바로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용어 안 바꾸고 행복주택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 짜증나게. 계속 이름을 바꾸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자, 행복주택. 지금 이제 현 정부도 행복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행복주택 어디다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수지라든가. 유수지라는 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자, 사당동 혹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과천에서 사당동 넘어가는 오른쪽에 공터 같은 게 있습니다. 공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당동이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다 침수가 발생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역 인근도 다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장마철 같은 게 되게 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도로가 다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는 강남 같은 경우 땅 밑에다가 큰 홀, 구멍 같은 걸 파놨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장마철에 일시 저장하는 장소. 이게 유수지. 사당동은 과천에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 공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유수지예요. 자, 제가 사는 동네에도 유수지가 하나가 있어요. 광명 쪽에. 거기도 저지대거든요. 광명 KTX 일대도 다 저지대. 그래서 전에 얘기 들으니까 광명 KTX 일대는 옛날에 다 저수지였다고 그럽니다. 저수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공원을 우리가 같이 그런 데 다니고 이런 사이는 아닌데 어쩌다 한번 가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기 이제 공원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근데 지금 물이 안 차 있다. 앞으로 물을 채운다. 이게 이제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라고. 저수지 없어요. 저수지 없고. 그래서 웬 저수지가 있을까? 아니 뭐 농사 지을 건데 왜 저수지를 두냐고. 굳이 이름을 붙이면 호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일산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호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호수를 조성을 해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촌스럽게 저수지가 하나 있대요. 저수지가. 그래서 이사 간 지 한 7개월 8개월 만에 가다가 저수지라고 하는 걸 쭉 봤어요. 없어요. 저수지는. 누가 농사 짓는다고. 호수도 없어요. 뭐냐면 유수지야. 저지대니까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는 관점이다. 그걸 저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유수지. 유수지.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 얘기하다 엿보서 했어요. 유수지. 그 다음에 저쪽에 서울 개봉동에서 구로에서 인천 넘어가는 쪽에 개봉동 일대 그런 지역에 자 선로부지가 있어요. 그런 지역. 조금 전에 좀 이슈가 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목동 지역에 목동 지역도 저지대거든요. 화곡동의 렌즈가 대단히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장마만 치게 되면 생 난리가 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유수지가 있어요. 물 저장하려고. 그런 지역에다가 뭘 만들겠다?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죠. 왜냐면 님비 현상. 저소득층이
고층에 와서 밀집해 있게 되면 동네 분위기 일단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지. 왜?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은 동네 흐려지고 거기서 아이들 형편 어려운 애들 자기 동네 와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동네 학교 분위기도 흐려지고 등등등. 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송파 추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 개봉동, 선로 위에다가 행복주택을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우리 지금 새 들어 사는 거 있잖아요. 전세 살고 월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건 사적 임대주택. 그런데 그 임대료보다 싸게,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이 임대주택을 뭐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한번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 8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냥 숫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공공단체,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은 민간업자가 세제 지원 등을 받아서 좀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까 월세가 좀 싸다라고 해서 이걸 준공공임대주택 이런 의미인데 시험 문제 그 디테일한 부분 낼 수가 없으니까 8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왔던 영역,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은 요 얘기예요. 공공이임대주택.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사적 이임대주택이 임대료가 월 50만 원이다.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이임대주택은 월 한 40만 원 돼야 되는 거야. 그보다 더 쌀 수도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정부가 지금 얼마? 50만 원의 월세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월세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동네를 딱 보니까 임차인이 100명이 있었어. 자, 임대주택도 100개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바로 옆에다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20호를 공급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동네 100명 임차인 중에서 20명이 어디로? 월세가 싸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50만 원씩 내다가 이제 40만 원씩만 내도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동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100호이다가 이제는 실제 필요한 건 몇이에요? 80호밖에 필요가 없어. 지금 수요는 80호인데 공급은 100호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이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공공이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도 낮은 임대료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걸 향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편 기존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도 단기적으로 어떻다?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단기,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100호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몇 호? 80호밖에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어. 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어차피 40만 원에 싸게 사고 있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2, 3년의 텀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3년 지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 아니, 50만 원씩 받았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부족해가지고 뭐 45만 원, 43만 원 가는 그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20호를 용도를 딴 데로 바꿔버립니다. 상가로 바꾼다거나 다른 용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겠지요. 감소하게 되면 다시 어떻다?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든 둘 다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4.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어떻다? 낮은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다?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시 임대료가 상승하는 바람에 어떤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얘기는 긴데 사적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적 시장이든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든 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다시 임대료 상승해서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낮은 임대를 향유할 수 있고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다? 다시 임대로 상승돼서 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계속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늘리자라는 게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주장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어떻다? 월세 했던 거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이런 사례가 터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떻다?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저거 기억나실까요? 바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했던 거 뭐였어요? 고소득층 주택이 이사가는 현상을 뭐라 한다? 상향 여과. 저소득층 주택이 이사가는 걸 뭐라 한다? 하향 여과.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을 통해 주택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30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결국 이제 소득의 증대, 저소득층에 있어서 바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정부가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지 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이 공영개발, 제일 간단한 주제고 신도시 개발 사업이니까 두 번째가 공공토지 비축. 여기서 쟁점은 공공토지 비축은 수용과 선매 협의 제도가 있는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가나 불허가 차원의 문제로 넘어간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이 비축된 공공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한 28회 때 나왔던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출제가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8년이라는 숫자, 8년이라는 숫자가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사적 시장이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든 모두 낮은 임대료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다? 다시 임대료 상승해서 임대료 하락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정도가 직접적 개입이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개입부터 확인합니다.